2023년 4월 14일 오전 11시 32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발견자는 사망자의 배우자였고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다. 검시 결과 타살 흔적은 없었고 부검 소견 역시 자연사를 가리켰다. 유족들은 3일장을 치렀고 모든 절차는 조용히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고 2주 후 사망자의 차남이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시작되었다. 조회 결과에는 사망 72시간 전부터 진행된 4차례의 거액 이체 기록이 남아 있었다. 총 8억 2천만 원. 그 돈은 모두 한 사람의 계좌로 향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망이 아니다. 사망 이전에 완료된 준비다. 사망자의 이름은 김모 씨다. 그는 1980년대부터 건설자재 유통업을 운영했고 2018년 사업체를 정리한 뒤 은퇴했다. 은퇴 당시 그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약 12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9억 원가량이 주거래 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과 주식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김 씨는 이마저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김 씨의 금융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지였다. 최근 5년간 그의 계좌 이동 내역을 분석하면 월 평균 3건 미만의 거래만 확인된다. 대부분 공과금, 자동이체나 카드 대금 결제였고 고액 인출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가장 큰 인출 금액은 2021년 3월에 15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손자 돌잔치 축의금이었다. 이웃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돈 쓰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한다. 택시는 절대 타지 않고 버스만 이용했으며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다. 마트도 할인 시간에만 갔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주변에 알려져 있었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였다. 김 씨의 부인 역시 비슷한 증언을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딱딱 정해서 줬다. 한 달에 200만 원. 그것도 초하루에 현금으로 정확히 세어서 주고 영수증을 모두 챙기라고 했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 그런 김 씨의 계좌에서 2023년 4월 11일부터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4월 11일 오후 2시 17분 국민은행 대치동 지점. 김 씨 명의로 2억 원이 이체되었다. 거래 시간은 정확히 14분이 걸렸다. 수취인은 장남 김모 씨였다. 거래 방식은 창구 이체였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 담당 직원 A씨의 기록에는 본인 확인 완료, 거래 의사 명확,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직원 A씨는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다. 고액 거래라 신분 확인을 2번 했다. 본인이 맞았고 건강해 보였다. 아들한테 보내는 거라고만 말했고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 4월 12일 오전 10시 42분 같은 지점. 이번에는 3억 원이 이체되었다. 담당 직원은 B씨로 바뀌었다. 거래 시간은 18분. 수취인은 동일했다. 직원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전날도 왔다는 기록을 보고 또 왔다고 말했더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답했다. 표정이 좀 굳어 보이긴 했지만 아픈 것 같지는 않았다. 4월 13일 오후 4시 1분 1억 5천만 원 이체. 담당 직원은 다시 A씨였다. 거래 시간 12분. 직원 A씨의 추가 진술. 사흘 연속 방문하는 것이 좀 이상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4월 13일 오후 6시 33분 마지막 이체. 1억 7천만 원. 담당 직원은 C씨였다. 이 시간은 은행 마감 30분 전이었다. 거래 시간은 20분으로 4차례 중 가장 길었다. 직원 C씨의 진술.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좀 서두르는 분위기였다. 손이 약간 떨렸다. 괜찮냐고 물었더니 피곤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고액이라 상담료까지 불러서 이중 확인했고 본인 의사는 확실했다. 72시간 동안 4차례의 방문, 4차례의 이체, 총 8억 2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14일 오전 김 씨는
자택 침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은행 기록은 완벽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기록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 있었다. 첫째, 김 씨는 왜 갑자기 창구를 이용했는가? 그는 지난 5년간 창구 방문 기록이 2번뿐이었다. 2019년 8월 정기예금 만기 처리, 2021년 3월 적금 해지. 두 경우 모두 은행 측의 우편 안내를 받고 마지못해 방문한 것이었다. 김 씨는 ATM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인터넷 뱅킹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사흘 연속 은행을 찾았는가? 둘째, 왜 금액을 나누었는가? 8억 2천만 원을 한 번에 이체하지 않고 2억, 3억, 1억 5천, 1억 7천으로 분할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 씨의 계좌에는 이체 한도 제한이 없었다. 10억을 한 번에 보내도 문제없는 계좌였다. 세무 문제도 아니다. 어차피 5천만 원 이상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셋째, 시간 배분이 이상했다. 첫 이체와 둘째 이체 사이는 20시간, 둘째와 셋째 사이는 30시간, 셋째와 넷째 사이는 2시간 반. 왜 마지막 날 두 차례를 몰아서 했는가?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넷째, 왜 수취인이 한 명인가? 김 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 장남과 차남. 평소 김 씨는 두 아들을 공평하게 대했다. 명절 용돈도 똑같이 줬고 생일 선물도 차별 없이 했다. 그런데 왜 인생 마지막 72시간 동안에는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옮겼는가? 은행은 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은행의 역할은 본인 확인과 거래 처리뿐이니까. 김 씨의 마지막 나흘을 재구성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았다. 4월 10일 김 씨는 오전 10시경 동네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 이모 씨의 진료 기록에는 가슴 답답함과 호흡 곤란이라고 적혀 있다. 의사는 심전도 검사를 권했다. 이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혈압이 좀 높았고 맥박도 불규칙했다. 검사를 해보자고 했지만 바쁘다면서 거절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대답 없이 그냥 갔다. 같은 날 오후 2시 김 씨는 동네 약국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구입했다. 협심증 응급약이다. 가슴이 아플 때 먹는 약이 있냐고 물었고 약사는 이 약을 권했다. 약사의 증언.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병원에 갔다 왔냐고 물었더니 갔다 왔다고 답했다. 의사가 뭐라고 했냐고 물으니 별거 아니라고 했다면서 약만 달라고 했다. 4월 10일 저녁 7시 김 씨는 장남과 통화했다. 통화 기록은 3분 17초. 내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통화 직후 김 씨의 부인에게 장남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부인의 증언. 큰아들이 전화해서 내일부터 며칠 아버지를 모시고 다녀야 하니 어머니는 좀 쉬고 오라고 했다.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은행 일을 보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상했다. 남편이 은행 갈 일이 없는데. 부인은 남편에게 은행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김 씨의 대답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좀 정리하는 거라는 것이었다. 부인이 무슨 정리냐고 재차 물었지만 김 씨는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다. 부인은 그날 밤 남편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다고 했다. 밥도 거의 먹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그냥 방에만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나 싶었다. 4월 11일 오전 장남이 집으로 왔다. 시간은 오전 9시경. 김 씨와 장남은 방에서 약 3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부인은 거실에 있었고 방문은 닫혀 있었다. 부인의 증언.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나 싶어서 가만히 들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한 번 큰아들 목소리가 커진 적이 있었다. 아버지,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는 말이 들렸다. 오전 10시경 장남과 김 씨가 함께 집을 나섰다. 부인이 어디 가냐고 물었다. 장남은 은행 좀 갔다 오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3시경 김 씨가 혼자 돌아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부인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김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녁까지 나오지 않았다. 4월 12일
김 씨는 오전 일찍 집을 나섰다. 부인에게 은행 간다는 말만 남기고 이번에는 혼자였다. 오후 1시경 귀가한 김 씨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부인이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날 저녁 8시 김 씨는 차남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시간 1분 32초. 차남의 증언. 아버지가 먼저 전화한 게 오랜만이었다. 요즘 잘 지내냐는 말만 하고 끊었다. 목소리가 좀 이상했지만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했다. 4월 13일 오전 부인은 친정어머니 병문안을 간다며 집을 나섰다. 원래 가려던 일정은 아니었다. 부인의 증언. 그날 아침에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오늘 외할머니 좀 다녀오라고 했다. 아버지는 자기가 모시겠다고. 왜 갑자기 그러냐 했더니 그냥 어머니 좀 쉬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부인이 나간 뒤 오후 2시경 장남이 다시 집에 왔다. 김 씨와 장남은 오후 3시경 함께 외출했다. 은행 CCTV 기록에 따르면 오후 4시 1분 김 씨가 혼자 은행에 들어왔다. 그리고 오후 6시 20분경 다시 김 씨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하지만 은행 건물 외부 CCTV에는 다른 장면이 찍혀 있었다. 김 씨가 차량 조수석에서 내렸고 운전석에는 누군가 남아 있었다. 차량 번호판이 확인되었다. 장남의 차였다. 오후 6시 50분경 김 씨가 은행 건물을 나왔다. 같은 차량에 탑승했다. 그날 밤 9시 부인이 귀가했다. 김 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부인의 증언. 얼굴이 창백했다.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만 했다. 병원 가자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가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화내는 분이 아닌데. 밤 11시경 김 씨는 침실로 들어갔다. 그것이 부인이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4월 14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김 씨가 사망했다. 정확한 시각은 특정되지 않았다. 부검 소견상 사망 추정 시각은 이 시간대였다. 오전 11시 28분 부인의 1일 구신고.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오전 11시 35분 구급대 도착. 현장에서 사망 확인. 그런데 이 시간대 장남의 행적에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장남의 휴대폰 위치 기록이 나중에 확인되었다. 법원의 영장을 통해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였다. 오전 7시 42분 장남의 휴대폰이 대치동 인근에서 포착되었다. 아버지 집에서 약 800m 떨어진 지점이었다. 오전 8시 15분 같은 위치. 오전 9시 12분 국민은행 대치동 지점 인근에서 포착. 오전 9시 47분 은행 건물 내부 CCTV에 장남이 포착되었다. 그는 창구로 가서 직원과 대화를 나눴다. 직원의 진술. 김모 씨 계좌 조회를 요청했다. 본인 계좌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자 아버지 계좌인데 왜 안 되냐고 좀 강하게 말했다. 직원은 가족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답했다. 장남은 아버지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원은 그럼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한다고 답했다. 장남은 이후 나갔다. 오전 10시 15분 장남이 다시 은행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을 찾았다. 장남은 김모 씨 계좌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이 본인이냐고 묻자 자기 아버지 계좌라고 답했다. 직원은 본인이 아니면 어렵다고 했다. 장남은 자기가 증여받은 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은 그건 본인 계좌를 확인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장남은 대답하지 않고 나갔다. 오전 11시 5분 장남의 휴대폰이 강남역 인근에서 포착되었다. 오전 11시 32분 김 씨의 사망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 오후 1시 10분 장남이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여기서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한다. 오전 7시에서 9시 김 씨 사망 추정. 오전 7시 42분 장남 아버지 집 근처에 출연. 오전 9시 47분 장남 은행 방문 1차 계좌 조회 시도. 오전 10시 15분
장남 은행 방문 2차, 다시 조회 시도. 오전 11시 32분, 김씨 발견, 사망 확인. 장남은 아버지가 발견되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도 아버지 집 근처에서.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발견되기 전에 은행에 갔다. 2번이나. 차남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한참 뒤였다. 차남 측 변호사가 장남의 휴대폰 위치 기록과 은행 CCTV를 확보하면서였다. 차남은 형에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은행에 갔냐고 물었다. 장남의 대답?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라는 것이었다. 차남이 무슨 상황이냐고 재차 묻자 장남은 만약에 쓰러지시거나 하면 계좌 처리가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차남이 그런데 왜 아버지 발견되기 전에 은행에 갔냐?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어떻게 알았냐고 추궁하자 장남은 대답하지 않았다. 장례 기간 3일 동안 두 형제는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차남이 녹음했다. 장례 첫날 밤 빈소에서의 대화. 차남이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장남은 글쎄 엄마가 정리하실 거 아니냐고 답했다. 차남이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냐고 하자 장남은 급할 것 없고 장례 끝나고 천천히 하자고 말했다. 둘째 날 오후 복도에서의 대화. 차남이 아버지가 형한테 돈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장남이 누가 그러냐고 반문했다. 차남은 엄마가 그러시던데 며칠 전에 은행 가셨다고 했다. 장남은 그거 좀 주셨다고 인정했다. 차남이 얼마냐고 물었다. 장남은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장례나 잘 치르자고 답했다. 셋째 날 아침 장례식장 주차장에서의 대화. 차남이 정확히 얼마 받았냐고 물었다. 장남은 왜 그렇게 집착하냐고 반문했다. 차남은 집착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고 자기도 아들이라고 말했다. 장남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정리하라고 주신 거고 차남도 받을 게 있다고 답했다. 차남이 뭘 받냐고 묻자 장남은 용인에 상가 있지 않냐? 그거 주겠다고 했다. 차남이 상가가 얼마짜리냐고 물었다. 장남은 4억 정도 되지 않냐고 답했다. 차남이 그럼 형은 어떻게 되냐고 묻자 장남은 자기는 아버지가 미리 주신 게 있다고 말했다. 차남이 미리 준 게 얼마나 되냐고 재차 묻자 장남은 그건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화는 녹음되었다. 차남은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차남은 변호사를 찾았다.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상담이었다. 변호사는 먼저 아버지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자고 했다. 법정 상속인으로서 차남은 금융기관에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었다. 변호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2주 후 답변이 왔다. 그 문서를 본 순간 차남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4월 11일 2억 원 이체 수취인 장남. 4월 12일 3억 원 이체 수취인 장남. 4월 13일 1억 5천만 원 이체 수취인 장남. 4월 13일 1억 7천만 원 이체 수취인 장남. 총 8억 2천만 원. 차남은 즉시 형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뭐냐? 8억이 형 계좌로 갔다고 따졌다. 장남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답했다. 차남이 8억을 자기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줬냐고 항의하자 장남은 자기도 몰랐고 아버지가 그냥 하신 거라고 말했다. 차남이 거짓말 말라. 형이 아버지 은행까지 모셔다 드렸지 않냐고 따지자 장남은 그건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그랬다고 답했다. 차남이 그럼 왜 자기한테는 8억 줬다는 얘기를 안 했냐고 묻자 장남은 자기가 언제 안 했냐? 돈 줬다고 했지 않냐고 반박했다. 차남이 8억이라고는 안 했다고 항의하자 장남은 금액까지 일일이 말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차남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소송 준비를 요청했다. 2023년 7월 차남은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장은 이랬다. 피상속인 김모 씨는 사망 직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거나 장남의 강요와 유도에 의해 본인 의사와 다르게 증여를 진행했다. 따라서 이 증여는 무효이며 증여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장남 측 반박. 모든 이체는
피상속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진행되었다. 은행 직원 3명이 모두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증언했다. 강요나 사기의 증거는 전혀 없다. 법정 공방은 1년 넘게 이어졌다. 차남 측은 여러 증거를 제출했다. 첫째, 김 씨의 의료 기록. 사망 전 일주일간 심장 관련 증상을 호소했고 니트로글리세린을 구입했다는 기록. 둘째, 김 씨의 과거 금융거래 패턴. 5년간 창구 방문이 2회뿐이었다는 점. 셋째, 장남의 이상한 행동. 사망 당일 오전 2차례 은행 방문, 사망 전 김 씨를 은행까지 동행한 기록. 넷째, 장남의 모순된 진술. 차남에게 자기도 몰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 장남 측은 이렇게 반박했다. 첫째, 의료 기록은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없다. 김 씨는 은행 방문 당시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대화했다. 둘째, 과거 패턴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은행까지 모셔다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넷째, 자기도 몰랐다는 말은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실 줄 몰랐다는 의미였다. 재판부는 증인을 소환했다. 은행 직원 3명이 증언대에 섰다. 직원 5의 증언. 고객이 직접 와서 본인 확인하고 거래했다. 강요나 이상 징후는 없었다. 차남 측 변호사가 고객이 혼자 왔냐고 묻자 직원 어는 자기가 본 건 고객 혼자였다고 답했다. 차남 측 변호사가 동행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냐고 묻자 직원 어는 그건 자기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직원 B도 비슷하게 답변했다. 직원 C는 마지막 거래를 담당했던 사람이었다. 차남 측 변호사가 고객의 상태가 어땠냐고 묻자 직원 C는 약간 피곤해 보였다고 답했다. 차남 측 변호사가 손이 떨렸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직원 C는 네, 약간 그랬다고 인정했다. 차남 측 변호사가 왜 떨렸을 것 같냐고 묻자 직원 C는 그건 나이 드신 분들은 종종 그러시니까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차남 측 변호사가 아니면 긴장했거나 두려웠거나 강압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냐고 묻자 장남 측 변호사가 추측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장이 이의를 인정했다. 결정적 증거는 CCTV였다. 4월 13일 마지막 방문 시 건물 외부 CCTV에 김 씨와 차량이 포착되었다. 차량 안에는 운전자가 있었고 차량 번호로 장남의 차임이 확인되었다. 차남 측 변호사가 아버지를 은행까지 데려다 준 게 맞냐고 묻자 장남은 그렇다고 답했다. 왜 데려다 줬냐는 질문에 장남은 아버지가 부탁했다고 답했다. 은행 안까지 따라갔냐는 질문에 장남은 아니라고 차에서 기다렸다고 답했다. 왜 안 들어갔냐는 질문에 장남은 아버지가 혼자 하신다고 했다고 답했다. 아버지가 무슨 거래를 하는지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장남은 잠시 침묵하다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냐 아니면 본인이 제안했냐는 질문에 장남은 아버지가 하시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언제냐는 질문에 장남은 4월 10일쯤이었다고 답했다. 그날 아버지와 무슨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장남은 개인적인 대화였다고 답했다. 재산 정리에 대한 대화였냐는 질문에 장남은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누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냐는 질문에 장남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자기가 상속세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하는 게 좋다고 제안한 거냐는 질문에 장남은 제안이 아니라 정보를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 정보를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질문에 장남은 고민하셨다고 답했다. 고민하는 아버지에게 계속 설득했냐는 질문에 장남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장이 이의를 기각하고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장남은 설득이 아니라 설명을 드렸다고 답했다. 이 증언 이후 법정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장남의 승소였다. 증여는 피증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강요나 사기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기각한다. 차남은 항소했다. 2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이체 당시 피상속인의 의식이 명료했고
은행 직원들의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 상속세 회피 목적의 증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은 아니다. 차남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장남은 8억 2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 재판이 끝난 후 몇 가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첫째, 장남은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2년 전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3억 원을 잃었고 2023년 2월에는 자택담보대출 연체로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의 통장에는 사망 한 달 전 기준으로 800만 원밖에 없었다. 둘째, 김 씨는 3월 말 장남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일로 며칠간 고민했고 결국 거절했다고 한다. 자기 돈은 자기가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이웃의 전언이다. 셋째, 장남은 4월 초 세무사를 만났다. 세무사 상담 기록에는 부모 재산 증여 시 세금 최소화 방안이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다. 넷째, 김 씨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한 결과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장남과의 통화가 하루 평균 3회 이상이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다. 이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밝혀진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씨의 부인은 재판 후 이런 말을 했다. 남편이 마지막 며칠 계속 뭔가 고민하시는 것 같았다. 한밤중에 혼자 거실에 나와서 앉아 계신 적도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뭔가를 강요받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다. 법은 증거로 말한다. 하지만 행동은 증거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다. 김 씨는 평생 돈을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사망 72시간 전부터 4차례 은행을 방문했다. 그 시기는 장남이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때와 겹친다. 장남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거절당했다. 그 직후 장남은 세무사를 만나 증여 상담을 받았다. 4월 10일 장남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상속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왔다. 4월 11일 첫 이체가 시작되었다. 2억 원. 4월 12일 두 번째 이체. 3억 원. 4월 13일 세 번째, 네 번째 이체. 총 3억 2천만 원. 이날 장남은 아버지를 은행까지 직접 데려다 줬다. 4월 14일 김 씨 사망. 같은 날 오전 장남은 아버지가 발견되기 전에 은행에 갔다. 계좌를 확인하려고. 장례 기간 내내 장남은 동생에게 8억 원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차남이 알아냈다. 법정에서 장남은 말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 하지만 법정 기록은 이렇게 말한다. 장남이 아버지에게 상속세에 대해 설명했고 아버지는 고민했다. 고민하던 사람이 갑자기 8억을 한 아들에게만 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아들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우연인가? 그 아들이 사망 직후 가장 먼저 은행으로 향한 것은 우연인가? 모든 우연이 한 사람을 가리킨다. 2024년 11월 이 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다. 장남은 8억 2천만 원을 가졌고 차남은 4억 원 상당의 상가를 받았다. 김 씨의 부인은 아파트에 남았다.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숫자는 여전히 질문한다. 김 씨의 현금 자산 9억 원 중 91%가 한 사람에게 갔다. 법정 상속 비율 27.5%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그 이동은 사망 72시간 안에 집중되었다. 왜 하필 그 시간이었나? 이체를 진행한 사람은 평생 은행 창구를 이번 방문한 사람이었다. 왜 갑자기 사흘 동안 사본을 갔나? 수취인은 당시 재정적 위기에 있었다. 우연인가? 수취인은 사망 당일 오전 아버지가 발견되기 전에 은행에 있었다. 왜인가? 수취인은 동생에게 한 달 동안 8억 원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왜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돈의 흐름은 답을 알고 있다. 돈은 필요한 사람에게 갔다. 돈은 시간을 계산한 사람에게 갔다. 돈은 준비된 사람에게 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죽기 전부터 이미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김 씨의 마지막 72시간을 다시 본다. 4월 11일 오후 2시 17분 김 씨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2억 원 이체 신청서가 있었다. 수취일란에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직원이 확실하냐고 물었다.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은행을 나온 김 씨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닫고 저녁까지 나오지 않았다. 4월 12일 오전 10시 42분 다시 은행. 이번에는 3억 원. 직원이 어제도 왔다고 말했을 때 김 씨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만 답했다. 급한 일? 무엇이 급했나? 죽음이 급했나? 4월 13일 오후 4시 1분 1억 5천만 원. 김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직원은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오후 6시 33분 마지막 이체 1억 7천만 원. 은행 마감 30분 전이었다. 김 씨는 서류에 서명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직원은 들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은행 밖에는 장남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 씨가 차에 탔을 때 장남이 다 됐냐고 물었을 것이다. 김 씨는 응, 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날 밤 김 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부인이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밤 11시 침실로 들어가면서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 미안해. 부인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지금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각 장남은 이미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다. 법은 이렇게 말했다. 증여는 적법하다. 은행은 이렇게 말했다. 본인 확인 완료. 장남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모두 맞는 말이다. 거짓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진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 속에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빨리 움직인 사람은 누구였나? 이 사건에서 가장 정확하게 시간을 알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나?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은 누구였나? 이 사건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보다 아버지의 마지막 계절을 먼저 확인한 사람은 누구였나? 모든 질문의 답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이 사건이 100번 다시 쓰인다 해도 항상 같은 역할을 맡게 될 사람. 아버지가 은행 창구에 앉아 있을 때 차 안에서 기다리던 사람.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은행 문을 두드린 사람. 슬픔보다 잔고를 먼저 확인한 사람. 그 사람은 법정에서 이겼다. 하지만 돈의 흐름은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72시간의 기록은 말한다. 죽음에는 준비가 있었고 그 준비를 아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사건의 재구성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